저 사진 치워. 그 애는 죽은 게 아니야. 노모의 절규가 거실을 찢는다. 준호는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파로 밀어넣으며 이를 간다. 또 시작이야? 할머니, 제발 좀. 주총 앞두고 이러시면 정말 곤란하다고요. 차은실은 거실 모퉁이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중얼거린다. 사람 하나쯤 잠잠해지는 게 뭐가 문제야.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무릎이 꺾일 듯한 충격 속에서도 천천히 고개를 든다. 시선이 향하는 곳은 거실 벽 한가운데 걸린 대형 액자.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속 소녀. 16년 전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통보와 함께 받았던 그 영정사진과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다. 서연의 손에서 물티슈가 스르르 미끄러진다. 2025년 겨울 서울 성북동. 이 동네는 골목길조차 품격을 갖춘 곳이에요. 담장 하나하나가 오래된 자본의 냄새를 풍기고 대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정원수 향기마저 값이 매겨질 것 같은 분위기죠. 한서연 45이 처음 이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요. 서연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자상한 주부였죠. 대학을 나와 은행에 취직했고 28살의 사업가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의 삶은 무난했어요. 큰 파도도 깊은 상처도 없는 평탄한 길이었죠. 그런데 결혼 1년 차, 임신 소식과 함께 인생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고 밤낮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들 사이에서 서연은 홀로 버텨야 했어요. 남편은 곧 해결할게라는 말만 반복하며 점점 더 멀어졌고 뱃속 아이가 자라는 동안 서연의 삶은 무너져 내렸죠. 출산 직후 남편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 정리하고 올게.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땐 이미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짧은 통보. 시신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거절당했고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죠. 서연은 빈손으로 병원을 나와야 했어요. 흑백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손에 쥔 채로요.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 나타났지만 결국 빚을 떠넘긴 채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은행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 용역에서 일했어요.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도 분노할 여유도 없이 그저 빚을 갚고 살아남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여자가 이제 재벌가 입주 가정부가 되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태성그룹 회장 이민준 68의 저택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이탈리아제 소파. 모든 것이 우리는 다르다고 선언하는 듯한 공간이었죠. 서연을 맞이한 건 집사 최도희 50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얼굴엔 감정 하나 없는 여자. 도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감정 들고 올 때 아니에요. 가정부는 조용하면 돼요.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알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도희는 그제야 만족한 듯 집 안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 주방, 회장 서재. 2층엔 침실들과 응접실. 3층 끝방은 치매를 앓는 회장 어머니 권옥자 87의 공간이었어요. 도희는 그 방 앞에서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습니다. 노모님은 예민하세요. 함부로 말 걸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세요. 특히 밤에는 절대 자극하지 마세요.
서연은 알겠다고 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그 숨겨진 것이 자신의 인생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군요. 첫날 밤 서연은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소파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액자들을 정리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벽 한가운데 걸린 대형 액자 앞에서 서연의 발이 멈춰 섰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 소녀. 흑백 사진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서연의 뇌리에 16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복도 끝에서 건네받은 작은 액자. 이것만 가져가세요라던 차가운 목소리. 똑같았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 교복, 심지어 어색하게 올라간 입꼬리의 각도까지. 서연의 손에서 물티슈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혀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서연은 간신히 버텼어요. 액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억을 되짚었죠. 16년 전 남편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재벌가의 흠이 될 아이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당시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 집 거실 한복판에 걸린 사진을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딸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집은 우연히 들어온 곳이 아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택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 가구, 품격 있는 인테리어.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은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진실이 숨겨진 무덤 같은 공간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가정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이 집에 남아서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16년 동안 빚에 쫓기며 살아온 여자가 재벌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용하고 깊은 분노. 울음으로 터지지 않는 침묵 속에서 단단해지는 종류의 감정이었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남겠다고. 가정부로 투명인간처럼 살면서 모든 걸 지켜보고 기록하겠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16년 전 빼앗긴 딸을, 인생을,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사 도희가 주방으로 들어와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서연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희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첫날 밤 잘 잤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여긴 조용한 집이에요.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도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참는 여자, 견디는 여자.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여자가 되기로 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거실 저편,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소녀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서연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서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그렇게 한 여자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합니다. 회장 부인 차은실 42이 선호하는 메뉴는 까다로웠어요.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 저염 된장국, 현미밥. 모든 재료는 브랜드까지 지정되어 있었고 조리 시간조차 정확히 맞춰야 했죠. 서연은 묵묵히 칼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 한다고요. 식탁을 차리는 동안 은실이 거실로 내려왔어요. 명품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집사도이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괜찮아? 아직은 조용합니다. 지켜봐야죠. 그래.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은실은 서연을 마치 가구처럼 취급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죠. 그저 새로운 사람 가정부 정도로만 칭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이 익숙했어요. 16년 동안 용역 청소, 식당 설거지를 하며 수없이 받았던 그런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서연은 2층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며 천천히 방들을 살폈어요. 회장 서재, 부인 드레스룸, 의부사들 준호의 방. 그리고 계단 끝, 가장 안쪽에 자리한 노모 권옥자의 방. 도희가 말했죠. 노모님 방은 특히 조심하세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서연은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노모를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슬쩍 고개를 돌려봤어요. 노모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할머니, 약 드세요. 안 드시면 또 난리 나잖아요. 의부사들 이준호 38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 섞인 인내심 없는 톤이었어요. 싫어, 그거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 노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묻어나는 소리였죠. 에이 할머니, 약 안 드시면 건강 나빠져요. 어서요. 서연은 청소기를 끄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준호가 노모의 턱을 붙잡고 억지로 알약을 입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어요. 삼키세요. 제발 좀. 아파.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개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차은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고 은실은 차갑게 서연을 내려다봤죠. 가정부가 왜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청소는 시키는 곳만 하면 돼요. 여긴 안 들어와도 되니까 내려가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은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준호야, 사람 하나쯤 잠잠해지는 게 뭐가 문제야. 주총 앞두고 정신 차리자. 그 말은 서연의 등뼈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람 하나쯤 잠잠해지는 게 뭐가 문제야. 노모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투. 16년 전 자신의 딸에게도 똑같은 말이 적용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계단을 내려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연은 거실을 정리하며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소녀. 16년 전 병원에서 받았던 그 사진과 똑같은 얼굴. 서연은 천천히 액자에 다가가 뒷면을 살폈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액자 뒷면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15일 이나 마이너스 행복사진관.
서연의 딸이 태어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서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아. 자신이 지으려 했던 딸의 이름이었어요. 남편에게 한 번 말했던 적이 있었죠. 딸이면 서아라고 부르고 싶어. 그 이름이 여기 이 집 액자 뒷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 집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은 액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요. 이 집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중심이었고, 진실은 이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어요. 밤 9시 서연은 작은 가정부 방에서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8일 마이너스 노모 방에서 약물 강제 투여 목격. 준호와 은실 대화 내용 사람 하나쯤 잠잠해지는 게 뭐가 문제야. 액자 뒷면 확인 마이너스 2009년 5월 15일 인화. 이름 한서아. 서연은 16년 동안 빚독촉장 뒷면에 메모하며 살았던 습관이 있었어요. 돈을 언제 벌었고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꼼꼼히 기록했죠. 그 습관이 지금 빛을 발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의심스러운 행동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집 안 곳곳을 살폈고 쓰레기를 버리며 버려진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어느 날 밤엔 회장 서재 쓰레기통에서 오래된 병원 영수증을 발견했죠. 2009년 5월 마이너스 산부인과 입원비 영수증. 환자명 한서연.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이 집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 집의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장 이민주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이었죠. 가끔 집에 있을 땐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과 눈도 마주친 적 없었습니다. 차은실은 낮엔 자선사업 모임에 나가고 저녁엔 친구들과 만나며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서도 늘 전화기를 들고 웃으며 대화했죠. 네, 이사님. 다음 주 기부 행사 때 꼭 참석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가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어요. 어느 날 밤 은실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 그냥 값싼 인생이야. 빚 때문에 온 거래. 딱 그 수준이지 뭐. 서연은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죠. 값싼 인생.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걸요. 16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자신을 값싼 인생이라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살아남았고 버텼으니까요. 어느 날 밤 서연은 3층 노모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 노모의 중얼거림이 들렸죠.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줬어. 서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아라는 이름. 노모가 왜 그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모 권옥자가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발의 노인은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 가정부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노모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그 아이 엄마야?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노모는 서연의 손을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정신이 있었다면.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애는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노모의 손을 놓고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며 집사 도희가 들어왔죠.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님께서 부르셔서. 노모님은 치매가 있어요. 헛소리 듣고 신경 쓰지 마세요. 어서 나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애는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어.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펼쳐 적기 시작했어요. 노모가 서아라는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했다. 노모는 뭔가를 알고 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노모가 쥐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녀를 철저히 격리하고 있었어요. 약물로 잠재우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학대까지 하고 있었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노모를 지켜보겠다고요. 그리고 노모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며칠 뒤 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준호가 은실에게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주총 앞두고 또 난리치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약 잘 먹이면 조용해질 거야. 병원에도 얘기해뒀어. 그래도 불안한데 혹시 기자들한테 뭐라도 말하시면. 그럴 일 없어. 우리가 통제하고 있잖아. 서연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통제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했어요. 이 집 사람들은 노모를 철저히 감시하고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분노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섰어요. 이 집은 단순히 딸을 빼앗은 곳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곳이었죠. 노모도 자신의 딸도 모두 이 집의 체면을 위해 희생된 존재들이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1층 거실에서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고 번개가 창문을 밝혔죠. 그때 계단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진 치워. 그 애는 죽은 게 아니야. 노모 권옥자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잠옷 차림의 맨발로 눈빛은 또렷했죠. 준호가 뒤따라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노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 사진 저 애가 누구인지 알아? 다들 모르는 척하지만 나는 알아.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노모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준호가 노모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또 시작이야? 할머니 진짜 미쳤어. 그 순간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였죠. 손 놓으세요. 준호가 놀라 서연을 봤습니다. 뭐? 할머님을 너무 세게 붙잡으셨어요. 다치실 수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정부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그는 서연을 거칠게 밀쳐냈고 서연은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지만 16년 전 저는 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제 딸이 죽었다는 거짓말과 함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16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죠. 거실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차은실이 제일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저 사진 속 아이가 제 딸입니다. 2009년 5월 15일 태어난 한서아요.
준호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요. 할머니 치매 옮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6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해온 사진이었죠. 병원에서 받았던 바로 그 영정사진.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은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죠. 그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요즘 사진 합성 기술 좋잖아요. 액자 뒷면에 한서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날 날짜는 2009년 5월 15일. 제 딸이 태어난 바로 그날이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천둥 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노모 권옥자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내가 봤어. 그날 밤 병원에서. 준호가 노모에게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손 떼.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들 입을 막았어. 그 순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 이민준 68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집안일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은실이 재빨리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저 가정부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당장 내보내야겠어요. 하지만 민준은 은실을 지나쳐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서연이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당신이 한서연 씨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빚 때문에 모든 걸 잃고 가정부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저 사진을 봤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은실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말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릴 협박하려는 거잖아요. 닥쳐.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은실은 입을 다물었죠. 거실 소파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연만 서 있었어요. 민준이 앉으라고 권했지만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 앉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6년 전 당신 남편이 저를 찾아왔소. 사업부도로 빚이 수억 원이었고 아이까지 태어났다면서 도움을 청했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당시 태성그룹 부회장이었고 외부 스캔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었소. 결혼 전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게 알려지면 곤란했죠. 그래서 제 딸을 죽은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노모 권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나도 병원에 있었어. 우연히 들었지. 은실이가 의사한테 돈 주면서 하는 말 아이는 시설로 보내고 엄마한테는 사망 통보하라고. 은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지금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그 아이를 벤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도 봤다고. 준호가 노모를 막으려 했지만 서연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할머님. 노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신이 온전했다면 막았을 텐데 하지만 그땐 나도 약을 먹고 있었어. 머리가 멍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 서연은 노모의 손을 잡았어요.
노모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아이는 살아있소. 보호시설로 보내졌소. 서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나도 모르오. 모든 건 은실이가 처리했소. 은실이 소리쳤어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재벌가에 혼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하자고 당신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줄 알았소. 사망 신고를 하고 시설로 보낼 줄은 몰랐어.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 여자한테서 아이를 떼어놓는 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은실이 비웃었습니다. 몰라요. 16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수로 찾아요? 기록이 있을 거예요. 병원 기록, 시설 기록, 무언가는 남아있을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 처리됐소. 돈으로 입을 막고 서류는 폐기했소. 서연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 있는지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가정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16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았는지도 몰랐죠.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시 읽어내려갔어요. CCTV 위치, 대화 내용, 의심스러운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 2009년 5월 -산부인과 입원비 영수증. 환자명 한서연. 서연은 펜을 들어 그 아래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친부. 은실 -주도자. 준호 공범. 노모 목격자.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딸은 살아있다. 보호시설. 위치 불명.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16년 전 일이고 서류는 모두 폐기됐다는데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노트를 베개 밑에 숨겼어요. 문이 열리며 집사 도희가 들어왔습니다. 짐 싸세요. 네. 내일 아침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한 달치 급여는 드릴게요. 서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갈 순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주인 가족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도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실? 여기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나갑니다. 뭐라고요? 제 딸을 찾을 때까지 안 나가요. 도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경찰 부를 수밖에 없네요. 무단 침입으로요. 그러세요. 경찰 오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노모 학대, 사망 위장, 아동 유기까지요. 도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나갔어요. 서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은실은 서연을 무시했고 준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민주는 일찍 출근해버렸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었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희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은실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변호사님들이에요. 서연 씨와 얘기 좀 하시겠대요.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한서연 씨, 태성그룹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합의금이요? 네. 5억 원입니다. 대신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셔야 합니다. 서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5억 원. 16년 동안 갚아온 빚보다 훨씬 큰 돈이었죠. 그 돈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5억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7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딸을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않을 거예요. 은실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딸을 찾겠다고요? 16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수로요? 기록도 없고 단서도 없는데요. 서연은 은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기록은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지웠다 해도 어딘가엔 남아있을 거예요. 망상이에요. 돈이나 받고 조용히 사세요. 싫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하세요. 저도 아동유기, 사망위장, 노인학대로 고소할 거예요. 거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변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은실이 서연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당신 진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어요.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보세요. 전 이미 잃을 게 없어요.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요. 서연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영수증, 사진, 대화 녹음, CCTV 영상.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액자 뒷면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글씨. 행복사진관. 서연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 5시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어제 받은 영수증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어요. 푸른 하늘 보호시설 마이너스 경기도 파주시. 서연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노트, 사진, 영수증,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몰래 녹음한 파일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5살.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만은 16년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오전 7시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 있어서요. 점심 전엔 돌아올게요. 주인 어른들 식사는요? 준비해뒀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도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저 집에서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버스로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파주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을 땐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눈 내린 시골길을 걸으며 서연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푸른 하늘 보호시설. 마을 끝자락, 낮은 언덕 위에 2층짜리 건물이 보였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건물이었죠.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딸이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단서라도 있을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2009년에 이곳으로 온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니, 저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 딸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서아라는 이름 아세요? 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네, 알아요. 그 아이가 여기 있었나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시설 안은 따뜻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해맑게 웃는 아이들, 손잡고 있는 친구들, 무지개와 꽃밭. 서연은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도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작은 응접실로 안내됐어요. 60대 여성이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원장 박미선입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쥐었어요. 2009년에 이곳으로 온 한서아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미선은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머니이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죠.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 참 안타까웠어요. 2009년 5월에 왔죠. 갓난아기였어요. 병원에서 직접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누가 데려왔나요? 잘 모르겠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친부동의 하에 보호시설 위탁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어머니 동의서는 없었고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동의 없이 모든 게 진행됐던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미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아는 여기서 7년 동안 자랐어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친구들을 잘 돌봤어요. 7년 동안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7년 동안 여기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2016년에 입양됐어요. 좋은 가정으로 갔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입양이요? 네. 미국 가정이었어요. 부부가 직접 와서 서아를 데려갔죠. 서아도 행복해 보였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입양돼서 미국으로 갔다니요. 혹시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거 있나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후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법적으로요. 저는 친엄마예요. 제 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이 그래요. 입양 후에는 친생 부모라도 연락할 수 없어요.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또 벽에 부딪힌 거예요. 제발 뭐라도 알려주세요. 미선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아이 사진 몇 장과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입양 가기 전에 남기고 간 거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7살쯤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동자 모양, 입꼬리,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서연을 닮아 있었죠. 내 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울었어요. 미선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걸 알아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도 미소 지었어요. 딸이 행복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시설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딸의 사진과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림을 펼쳐봤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엄마 그림이었어요. 웃고 있는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아이. 그림 아래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엄마 보고 싶어요. 서아가. 서연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딸도 자신을 그리워했구나.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딸도 엄마를 생각했구나. 버스가 왔지만 서연은 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한 단어를 쳤어요. 탐사보도 기자 연락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딸을 직접 찾을 순 없어도 진실은 밝힐 수 있다고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녁 7시 서연은 홍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30대 여성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KBC 탐사보도팀 김지은입니다. 한서연이에요. 지은은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전화로 간략히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건인가요?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6년 전 일부터 딸의 사망 통보, 태성가에 들어간 것, 발견한 사진, 노모의 증언, 그리고 오늘 찾아간 보호시설까지. 지은은 묵묵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서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사진, 영수증, 녹음 파일, 노트에 기록한 내용들. 지은이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태성그룹이 큰 기업이잖아요. 법무팀이 강력하게 대응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혹시 위협받거나 회유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전 이미 잃을 게 없으니까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취재 시작할게요.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철저히 확인하고 방송 나갈게요. 고맙습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어요. 서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태성가로 돌아왔을 땐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차은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집사 도희도 서 있었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볼일 있었어요. 무슨 볼일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실이 일어나며 다가왔어요. 기자 만났죠? 서연은 놀라 은실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실이 비웃었어요. 당신 미행시켰어요. 기자 만나고 보호시설 찾아가고 다 봤어요. 그래서요? 방송 나가면 당신 인생 끝나요. 우리 변호사들이 가만 안 둬요.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들 인생도 끝나겠네요. 노모학대, 아동유기, 사망위장. 다 드러날 테니까요. 은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미 16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 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서연은 은실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은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정부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서연은 침착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니까요. 3일 뒤 KBC 탐사보도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기자는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 원장과 인터뷰했어요. 병원 기록도 확인하고 2009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도 만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모 권옥자와의 인터뷰를 성사시켰습니다. 서연이 몰래 연결해 준 거였어요. 노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봤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벤에 태우는 걸, 그리고 며느리가 의사한테 돈 봉투 건네는 것도 인터뷰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지만 그날 일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방송 전날 밤 지은 기자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방송 나가요.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어요. 혹시 위협받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알겠죠? 고마워요.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태성가도 자신의 인생도요. 두렵지 않냐고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9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재벌가의 어두운 비밀, 16년 만에 드러나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울거리엔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걸어 다녔죠. 서연은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푸른 하늘 보호시설 박미선 원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아의 양부모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방송을 보셨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서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너무 기쁘고 믿기지 않아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손이 떨려서 답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한 문장을 쳤어요. 감사합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일주일 뒤 서연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종이엔 한서아라고 적혀 있었죠. 미선 원장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너무요. 괜찮아요. 서아도 떨리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때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훌쩍 큰 16살 소녀. 긴 머리를 묶고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동자, 그 미소, 모든 게 서연을 닮아 있었으니까요. 소녀 옆엔 40대로 보이는 부부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소녀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소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서연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3미터, 2미터, 1미터. 마침내 둘은 마주 섰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한서연 씨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서아예요. 한서아.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아야. 서연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녀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체온이 느껴졌죠.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서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아를 안았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서아도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고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공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넷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의 양부모인 데이비드와 수잔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 씨. 저희는 데이비드와 수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계속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수잔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방송 봤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마음 아팠어요. 서아한테도 얘기했죠.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저를 버린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서아야,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저를 찾으려 했는지. 서아는 가방에서 오래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렸던 그 그림이었어요. 엄마와 손잡은 아이. 이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항상 곁에 뒀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그린 그림 항상 봤어. 매일 밤. 둘은 다시 손을 잡았어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원하면 한국에서 시간 보내고 가도 돼요. 서연 씨와 함께요. 서연은 깜짝 놀라 그들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수잔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아는 우리 딸이지만 동시에 당신 딸이기도 해요. 서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죠. 서연은 고마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수잔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서아를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들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로. 서아가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면 제가 며칠 같이 있어도 돼요? 엄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은 눈물이 또 났어요. 16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죠. 그럼요. 얼마든지. 다음 날부터 서아는 서연의 작은 원룸에 머물렀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연은 최선을 다해 정리했어요. 침대 시트도 새로 갈고 꽃도 사다 놓았죠. 여기서 같이 자요. 좁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데요. 서아는 방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 작은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 모든 게 신기한 듯 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요즘은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돕는 일이야. 대단하다. 아니야. 그냥 내가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서아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지 않아. 그냥 버틴 거지. 그게 강한 거예요. 저녁엔 함께 밥을 해 먹었습니다. 서연은 서툴렀지만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서아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며 신기해했죠. 매운데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미국 음식이랑 많이 다르지? 완전 달라요. 근데 좋아요. 밥을 먹으며 서아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빚도 많았고, 일도 힘들었고. 근데 그래도 살았어. 언젠가 널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에. 저도 궁금했어요. 진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실망하진 않았어?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존경해요.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에게 존경받는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며칠 동안 둘은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남산타워에도 가고 북촌 한옥마을도 걸었어요. 서아는 한복도 입어보고 떡볶이도 먹었죠. 서연은 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석양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태성그룹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은실은 징역 2년 선고받았어. 아동유기랑 사문서 위조로. 준호는 집행유예 받았고. 회장님은요? 이민주는 공범은 아니었지만 은폐에 가담한 건 사실이라 회장직 사퇴했어. 그리고 나한테 사과 편지 보냈더라. 읽어보셨어요? 응, 읽었어. 서연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편지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서연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비겁함과 탐욕이 당신과 서아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이민준. 서아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서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분노가 남아있어. 근데 언젠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찾았으니까. 엄마 대단해요. 저였으면 평생 용서 못했을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지.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계속 아프니까. 서아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대학 다녀도 될까요? 서연은 깜짝 놀라 서아를 봤어요. 정말? 네. 양부모님이랑 얘기했어요. 괜찮대요. 엄마 곁에서 지내고 싶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행복한 눈물은 참을 필요 없으니까요. 좋아, 정말 좋아. 둘은 석양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흐르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어요. 일주일 뒤 데이비드와 수잔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수잔이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잘 부탁드려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서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데이비드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서아는 강한 아이예요. 당신 딸이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서아는 행복하게 자랄 수 없었을 거예요. 서아는 양부모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곧 연락할게요. 우리도 사랑해, 서아.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 그렇게 데이비드와 수잔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과 서아는 손을 잡고 그들을 배웅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한국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연은 상담센터 일을 계속하면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죠. 둘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아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엔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가 놓여 있었어요. 우와,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네, 양엄마한테 배웠어요. 대단한데?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서연에겐 기적 같은 순간